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강의하는 건 좀 오랜만이라서요. 조금 떨리기도 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진료실에서 진료하는 환자들을 위주로 제 경험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소화기내과 분야 중에서도 제가 전공하는 분야가 식도위 질환 쪽입니다. 그래서 식도위 질환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건데,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시 질문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을 속쓰림과 소화불량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과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소화기내과고, 소화기내과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증상이 속쓰림, 소화불량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조금 상세한 부분은 사실 이제 뭐 아주 깊이 있는 강의 내지는 전문가용이니까 상식적으로 알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래서 실제로 이 순서를 갈 건데, 제일 대표적인 질환이 미식도 역류 질환, 역류성 식도염 한 가지와, 그 다음에 기능성 소화불량 특증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된다고 생각되는 위암입니다. 위암에 대해서 위암의 치료 개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속쓰림이라 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하고 서양 사람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여기 가슴이 쓰리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주로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가슴보다는 명치끝 쪽 이상이 쓰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이제 식물이 이제 올라온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을 주로 호소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인데, 체했다고 막 체했다고 오시는 분도 있고, 쓰리가 아프다, 뭐 매달려 있는 것 같다, 가스가 찬다, 이런 증상들이, 이 두 가지 증상들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계속될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 그런 거는 상관없는데, 적어도 3개월, 6개월 혹은 한 달 이상 지속될 때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병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검사가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위내시경 검사 안 받아보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40세 이상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위내시경 검사 해보면은, 그렇게 증상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내시경 검사 해보면은 대부분 70 내지 80%, 그러니까 10명 중 7, 8명은 내시경에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시경 검사 해봤더니 만성 위염이다 하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만성 위염이 있다, 위축성 위염이 있다,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증상과 관련이 없는 거라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라고 이제 병원에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것이 미식도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제로 위산이 위액이 식도로 자꾸 연결되면서 생기는 증상이죠. 그 다음에 한 10% 정도가 궤양입니다. 위식이나 궤양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령 분들이 늘어나면서, 그분들 이제 우리가 모두 나이 들 거니까요. 들면서 문제가 뭐냐면은 결국 고혈압, 당뇨 혹은 이런 여러 가지 골반절 질환들 때문에 진통소염제, 혈액순환제 많이 먹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궤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궤양이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물게 이제 5% 미만입니다. 위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감스럽게도 위암 발생률 전 세계 1등, 2등입니다.
있었는데 최근에 좀 뒤집혔더라고요. 일본이 1등 올라간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제 내려왔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일본, 중국 가장 현황입니다. 위양. 그 위에 이제 드물게 여기 이제 그림에 표현했다시피 간질환 혹은 췌장질환 혹은 진통소염제에 대한 약적 작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진료실에서 상담하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위식도염이가 왜 생기느냐? 실제로 위액이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생긴 건 아닙니다. 위액이 일부가 식도로 연결돼서 생기는데 이 위와 식도를 막는 가로막고 있는 이 관략근, 조임근 기능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기능 이상이 오느냐? 그건 이제 실제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이 털거워지는 탈장이 생기거나 혹은 비만 때문에 도박이 증가한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쨌든 위액이 식도로 연결되면서 그로 인해서 식도를 자극하니까 이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속쓰림 혹은 염주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나쁘더라도 실제로 위험 인자를 아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인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비만입니다. 비만이고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담배, 그 외에 열인자들입니다. 당뇨나 혹은 이런 약품들 혹은 뭐 이렇게 TB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다거나 복부 비만이 심하다거나 혹은 술을 너무 즐겨 한다거나 담배를 많이 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어서 결국 치료는 이런 것들을 끊고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진단은 이제 증상을 가지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썰이고 답답하다 아니면 심부리 치밀어 올라온다 이러면은 의사들이 딱 들어보고 이식도염이 그럴 가능성이 많겠구나 하고 일단 진단드리게 그게 진단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러면은 내시경 검사 안 해봐도 사실 진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반드시 내시경 해야 됩니다. 왜 하느냐? 내시경 검사에서 이게 보면 이게 식도염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이거보다는 사실은 내시경 검사에서 위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면 분명히 내시경 사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검사인데 염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이런 염류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사는 보통 병원에서 안 하고요. 이제 제가 이쪽 전공이니까 우리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 가서 많이 쌓여 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약물 요법도 가장 중요한데 그보다는 사실 생활 습관, 식습관 교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이것만 지켜줘도 이 위식도 음주생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 잘 못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과식하지 말고 그다음 식사 후 먹지 말고 그다음에 술, 담배, 기름진 음식, 커피, 홍차, 초콜릿, 카카오랑 상간다. 그래서 이제 술과 담배 끊는 게 좋겠고 커피는 한 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런 커피를 못 마시게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맛이 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는 교과서나 이제 쓰는 논문에서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때 이제 의사들 모여서 쓰는 것도 커피는 한 잔 내지 두 잔 정도 허용하자. 근데 문제는 이제 세 잔, 네 잔 마시거나 커피 마시고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조금 상관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자기 전에 뭐 많이 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것도 많이 먹으면 사실은 좀 신과일도 먹으면 증상도 마실 수 있으면 이제 과일도 토마토나 근데 보통 우리가 먹는 과일은 전부 다 산성이 높은 그런 과일입니다. 그래서 과일 먹고 증상이 있으면 과일도 먹는 것을 참고하라. 탄산음료 당연히 안 좋습니다. 콜라, 사이다. 그 다음에 비만한 사람을 체중을 줄인다.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별로 문제가 안 됐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비만인 거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만 하더라도
2019년도부터 비만에 대한 비만 수술을 다들 사실 많이 오십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비만이 되면 보각이 생각해서 위를 누르니까 위산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2차적으로 염려가 많이 생긴다. 특히 배가 나오신 분들은 복부 비만을 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꽉 조는 옷을 또 피한다. 이제 여성분들 이제 그 콜셋 같은 거 입고 있으면 실제로 이제 오셔서 그 입고 있으면 굉장히 염려가 많이 된다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만 생각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이렇게 일상에서 몸을 구부린 동작, 쭉 진료실에 다니는 할머니 중에서 시골 사신 할머니인데 연세가 80인데 꼭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부려서 이제 봉기로 일하시니까 일하고 되면 계속 연결이 되죠. 하지 말아 해도 이제 자기는 본인께서 일 안 하시면 사는 재미가 없다. 일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 올라오시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피하는 게 좋다. 거고 너무 가입하는 정도 안 좋다. 이런 것만 잘 지켜줘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좋아지게 되는데 치료는 실제로 이제 뭐 필요한 것이 약물요법인데 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지만 제일 중요한 치료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위산 분비 억제제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보면은 히스타민 수용체계라는 데하고 양성작성법 억제제가 있습니다. 이 약이 굉장히 중요한 약입니다. 사실은 이 약이 이제 히스타민 수용체계라는 데는 두 개 다 위산 분비 억제제인데 이 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위궤양, 식이장궤양 환자들이 수술받는 횟수가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률도 확 줄고 그 다음에 미식증 질환도 치료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 되고 물론 이 두 약을 개발한 분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히스타민 1970년대 초반, 양성자 성법 때 1980년대 중반, 후반 받아서 그런데 아주 인류 역사상에는 소화기내과에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약제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약도 두 개 하나가 양성작용 법제입니다. 그 외의 약제들은 보조적인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잘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이게 미식증 이전에 오래되면 암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 사실은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꼭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아주 심한 위식도염이 들어가는 아주 드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이게 심해지면 결국 계속 염려가 되니까 그로 인해서 식도 점막을 자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것이 발해식도 오게 되는데 결국 위식도 선암이 옵니다. 오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게 온 경우는 너무 드물 아직은 우리 시대는 걱정할 건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20, 30년 뒤 되면 이제 미국처럼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에 이물감이 있다고 복수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식도 용류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위산이 위액이 식도로 넘어와서 혹은 목까지 넘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속이 쓰리면서 목도 불편하다. 이러면은 식도 용질환의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목 이물감이 느껴지고 기침 계속 반복을 한다. 이러면은 별 가능성이 많아서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약물 치료 반응을 잘하게 됩니다. 그 다음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역류가 되면서 밤에 야간 역류 때문에 잠을 자도 깨게 됩니다. 썰에서 깨고 그 다음에 기침한다고 깨고 이러면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그로 인해서 낮에 피곤하고 이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은 식사를 최소한 밤 7시 이전에 저녁 7시 이전에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저녁시 자면은 3시간 정도 지나야지 위에서 소화돼서 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위에서 내려가게 되면 보통 3시간, 4시간 지나면 소화돼서 다 내려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근데 3시간, 4시간 지나야지 위가 이제 비워진다는 말인데 위가 비워지기 전에 주무시게 되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다시 요런해서 영양제에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밤늦게 드시지 마시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장병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드물게는 심장병과 식도 질환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혹은 식도 질환 때문에 심장병처럼 아픈 그렇게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심장으로 가는 신경과 식도로 오는 신경이 똑같은 가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느끼기는 굉장히 쓰린 게 아니고 통증이 아주 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장병하고 직접 관련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술, 담배를 말씀드렸고 특히 담배 니코틴이 있어서 위산 분비가 촉진되고 그 다음에 하부식도 관략근 도와주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제 진료실에 와서 정말 담배를 끊겠다고 결심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앞에서는 말씀하시고 다음에 오시면 또 물으면 또 못 끊었다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지만 계속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 끊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커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상관은 있지만 한 잔 정도는 이제 벌써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신에 대해서는 호각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염류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에도 약을 먹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임신해서 염류 때문에 진료실까지 찾아오는 경우를 저는 아직 사실 경험을 거의 못했습니다. 아마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신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참고 이렇게 지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아마 병원에 안 오시는 것 같고 약을 써도 되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으로 아까 소화불량 있을 때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제일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건 위암입니다. 위암이고 간혹 드물게 여기 담석증도 있을 수 있고 췌장암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초음파 검사나 CT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가시면은 이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께서 선생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에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위에 기능에 대해서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먹기 전에 이렇게 위가 별로 안 큽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은 위의 용적이 한 4배 정도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음식을 받게 되는데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잘게 부수어서 소장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한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지나면 보통 증상이라면 음식이 다 이제 배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늘어나는 기능이나 혹은 배출에 장애가 생기면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화불량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은 소화불량 증세는 그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많이 관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와 신경이 뇌가 다 신경을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 쌓이면은 결국은 이런 기전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 오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소화불량이 해결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불량증을 호소하는 경우에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서 괜찮습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아무런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스트레스 요인들을 좀 극복해 나가고 이제 개선해 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물 실험이나 혹은 우리가 이제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제 증명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치료 원칙은 첫 번째가 식사도입니다. 두 번째가 운동, 그 다음에 스트레스 완화, 약물요법 요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잘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기는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다 치료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실제로 우리나라 음식이 아주 건강식이라고 알려져 있고 사실은 이제 서양식보다는 훨씬 더 밀가루 양이나 혹은 기름기 있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은 걸로 알려져 있어 굉장히 건강식이긴 한데 실제로 뭐 어떤 특정한 음식 때문에 그럴 거라고는 이게 연구로 규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환경이 중요하다 혹은 개개인마다 좀 다를 것이다. 어떤 음식을 먹고 불편하느냐를 물어보고 그 음식이 불편하면 그 음식을 피해보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지방이 많은 음식은 안 좋다. 서양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그래서 이제
만약 이런 걸 먹고 좀 불편하시면은 음식을 조절하려고 하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과식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끼니가 이제 불규칙하게 식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을 굶고 점심을 굶고 저녁에 와서 먹는다. 그런 게 아주 안 좋습니다. 빨리 먹는 습관. 근데 되게 이제 문제를 해보면 빨리 먹을 수밖에 없다. 작업실이나 직장이 빨리 뭐 옷만 먹어야지 그 다음에 자기 할 수 있다. 그런 말들 많이 써서 사실 그래도 천천히 드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사 습관을 고쳐야 된다. 이제 콩, 양파 등도 소화불량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이런 콩이나 양파 이런 많이 먹게 되면은 소장에서 다 소화를 못 시키고 대장으로 넘어와서 대장에서 그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대장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건 좀 줄이는 게 좋겠다. 탄산음료, 초콜릿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은 유제품, 모두 어떤 것이 아니고 일부 환자분에서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밀가루보다는 쌀로 만든 음식이 좋습니다.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밀가루 자체에 대한 과민 반응도 있을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밀가루보다는 쌀이 훨씬 더 생산을 덜 일으키고, 밀가루나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실제로 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쌀보다는.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고, 커피보다는 쌀을 마시는 게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 매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매운 음식을 먹어서 평상시에 단련된 사람은 매운 음식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매운 음식 안 먹다가 먹으면 소화불량 증상을 일으키는 건 당연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제인 위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암에 대해서 뭐 다른 말씀 못 드리겠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데이터를 보고 주던 위암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10년 전 데이터에서는 우리나라가 단연코 1등이었습니다. 2010년도 그때 나온 데이터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1등이었고,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반갑게도 이제 일본이 우리를 앞섰습니다. 그래서 아주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참 좋은 2019년도 데이터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국하고 영국 데이터가 있는데 미국과 영국이 우리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교과서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과 영국은 10배 많았습니다. 아마 그때는 우리나라만큼 위험이 많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왜 그렇게 갑자기 줄게 됐냐? 미국과 영국은 1940년, 50년을 기점으로 쫙 줄게 됩니다. 줄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을 역학자라고 하는데 의사 중에서 역학자들이 왜 그럴까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나온 이야기는 냉장고가 도입되면서 각 가정에 도입되면서 그 이전에는 주로 음식을 다 이제 보관하려니까 연장식품을 많이 먹었습니다. 음식에 소금도 많았었고 그 다음에 또 비위생적 식품도 많았었는데 냉장고가 도입되면서 소금 흡수량이 줄면서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위에 만성적인 자극을 적게 하니까 이렇게 위암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거의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 근데 또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때부터 확 자석이 되면서 냉장고 없는 집이 거의 없는데 우리는 왜 위암이 계속 많은가? 여기에 대해서 수학의 내과사, 그 다음에 예방내과사 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통계를 보시면은 지금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이제 22년 됐으니까 더 줄어들 것이다. 아마도 제 생각은 미국과 영국처럼 10배 미만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여드린 데이터는 위암은 대표적인 원인 두 가지입니다. 헬리코박터 감염과 음식 요인입니다. 음식 중에서도 소금입니다. 소금인데 소금 스틱이 안 타고 비례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온 소위 말해서 위암과 관련된 인자에 대한 연구들을 다 종합해서 여기 딱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는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관련이 많은 인자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보면은 가장 관련이 많은 헬코박터 감염이고 여기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 음주, 그 다음에 절인 야채, 소금입니다. 육고기, 섭취, 이런 데이터는 거의 이래서 이거는 더 위험 인자가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해 보면 육고기 섭취 줄이고 소금 섭취 줄이고 술 끊고 담배 끊고 헬코박터 제기시하고 이렇게 하면 위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뭐냐?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 근데 운동을 꾸준하게 한다. 그 다음에 과일, 채소 등을 많이 먹는다. 녹차도 도움이 되겠다. 커피도 위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거 생선을 많이 먹어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연구를 통해 증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명히 관련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헬리코박터 검사를 했는데 양수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보는 거는 헬리코박터 감염이 됐는데 부부간에 혹은 뭐 애들한테 전염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시는데 실제로 헬리코박터 감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균은 위에 사는 균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900년대, 1950년대만 하더라도 위에는 균이 없을 것이다. 아주 유명한 병리학자가 말씀하셨는데 위산이 많기 때문에 절대 균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위에는 아주 균이 없는 긍정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82년도에 호주의 닥터 와렌과 마샬 아마 밀 선전에 많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마샬 박사는 그분들이 위에 균이 있더라 채취를 했습니다. 균이 있고 그것이 위염을 일으키고 위궤양을 일으키고 그럴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야사를 말씀드리면은 맨 처음에 이제 호주 그쪽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문에서 이제 당했습니다. 거부당했습니다. 왜? 이거는 두 선생님께서 잘못 관찰하고 잘못 관찰한 쪽입니다. 우리는 이 논문을 받을 수 없다 하고 이제 당했는데 그 논문을 다시 다른 잡지에 이제 제출했고 그 논문으로 9일 2008년도인가 노벨대학상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하더라도 헬리코박터가 그러면 위의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까 몰랐습니다. 누구나 다 믿고 싶지 않은 잘 안 믿어졌고 근데 82년 3년 제가 84년도에 과학을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럼 어떻게 증명했느냐? 이분들이 결국 이제 닥터 마샬이라는 분이 이과대학 학생이었는가 그러는데 자기가 직접 처음에 균을 먹습니다. 먹어서 균을 먹고 나서 다시 내신 것을 해서 균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생긴 걸 자기가 먼저 느꼈고 그리고 항생제를 먹어서 그 균을 재균 치료를 하게 하고 혼자는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호주의 의과대학 학생 5명 불러가지고 또 균을 먹입니다. 먹여서 그 균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치료가 되더라 증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병원균으로서 상당히 관련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데 제가 학생 때 하더라도 균은 있지만 이것이 사실은 인체 내에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 거죠. 네. 실제로 보면은 균은 언제 들어오냐면 대개 아주 어릴 때 들어옵니다. 나이가 5세 미만에 들어오게 되고 이때 들어와서 평생을 같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치료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릴 때 들어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들어오는지 사실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마도 이제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뭐 다른 동물로부터 이런 이제 분비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제 입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는데 면역이 체 형성되기 전에 아마 들어올 것이다. 대개는 엄마나 할머니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들어와서 결국은 생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90%입니다. 만성 감염을 일으키고 염증이 좀 일어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이 갑니다. 이게 이제 거의 90%. 일부에서는 이제 이 전정부 아래쪽에 위험을 일으켜서 궤양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일부분이고 10%입니다. 일부분에서 이제 위축성 위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위축성 위험이라는데 일어나서 이 단계가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경우는 괜찮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극히 일부분에서 장상피 화생이 오게 되고 또 그 일부분에서 장상피 화생 원분의 일부분에서 위암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감염된 사람의 1% 정도의 위암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헬리코박터 감염돼 있으면 장상피 화생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이 단계에서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단계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술, 담배, 식이요인을 조절 잘 하시면 어느 정도 진행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금 섭취의 변화 우리나라의 자료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2010년부터 2020년 자료이고 WHO 권장량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2010년도에는 2배 반 이상 많이 먹고 있었다는 것이 2020년도에는 3배 반으로 확 줄게 되는 굉장히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줄고 있는데 이거와 위암이 주는 거하고도 거의 비례하고 있습니다. 비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감염률도 줄어들고 있다. 그것도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정부의 무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국 먹지 말기 운동, 그 다음에 건물 먹지 말기 운동, 소금 적게 먹기 운동 하면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되지만 결국 위암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헬리코박터 감염도 88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60%에서 50% 정도로 줄고 있다. 이 정도 줄고 있고 거의 선진국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10대, 20대는 10 내지 20%도 채 안 됩니다. 각 줄고 있어서 앞으로 10대, 20대가 50대, 60대 되면 아마 위암도 그 정도 순으로 많이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위암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40대 이상은 지금 국가도 하고 있는데 검진 참여율이 보면 지금 거의 89%니까 2년에 한 번씩 꼭 예식을 잘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기에 발견하면 위암은 완치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위암의 발생률 및 사망률도 보시면은 발생률 자체가 10만 명당 거의 45명 수준에서 30명으로 줄어들고 있고 사망률도 이렇게 8.3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위암 치료하는 의사들이 열심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리나라의 위암 생존율,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미국, 영국이 위암 생존율이 5년 생존율이 30% 정도라면 우리나라가 68.9% 그리고 일본은 60.3%입니다. 일본보다 더 좋다. 그래서 이제 조기 위암은 발견되면 내시경 치료하거나 조금 범위가 벗어나면 수술로서 치료하게 됩니다. 수술로서 치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술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게 아직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행성이 됐는데 진행성 수술로서 치료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결국 항암 치료를 하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치료 효과가 그렇게 아주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좋아졌지만,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우리나라에서 위암으로 진단되는 환자의 거의 대부분이 조기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진행성 위암으로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게 왜 그럴까? 결국은 검진의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암은 조만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차차차 전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속쓰림 소화불량으로 오시면 이제 가장 흔한 것은 소화불량증이고 그다음 이식증이라는 생각해야 되는데 또 위암이 가능성이 있어서 또 위내시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위암이 없습니다만 간혹 위암이 발견되면 만약에 이제 검진을 계속 받아왔다면 진행성 암으로 발견될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다. 진행성 암이 아니면 대부분 완치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쭉 요약을 했는데 한 가지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질환이 생활 습관과 음식 조절이 꼭 필요한 질환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건강 상식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적게 먹고 체중을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너무 짜게 안 먹고 싱겁게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먹는 음식보다 약간 싱겁게 먹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주, 검정, 그리고 적당한 운동인데 운동은 지금 이제 하시는 나오는 이야기는 일주일에 4시간 정도를 빠른 속도로 걸어라. 최소한 그 정도 운동이 돼야지 효과가 있다. 암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이런 혈관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지만 쉽지 않은 거지만 그렇게 관리하시면서 건강검진 열심히 받으시면 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 생각하면 그러시면 위험약은 먹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약 먹으면서 더 심해지는지 감기는 수치가 그걸 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약은 필요하면 먹으면 됩니다. 그럼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위 운동이 떨어지면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게 흔하게 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노인분들에게서 증상이 있을 때 약을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다른 그냥 이제 그런 증상들이 흔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노인이라고 하면 몇 살? 60대 후반에서 70대. 네, 요즘은 이제 노인의 등기가 65세에서 75세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65세는 지금 뭐 다 제가 알고 있기로 왜 65세냐? 독일의 비스마르크 대상이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연금을 주자는 65세인데 그걸 이제 바꾸자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의학회를 보면 75세로 바뀌어 있는데 대부분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은 80세에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연세에 약을 못 먹을 이유는 없다 해서 약 먹어도 사실 뭐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이 뭐 있습니까? 그 증상들이 그냥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건데 약을 이제 처음부터 약을 주시는지 아니면 어떤 규칙적인 운동이나 이런 식생활 문제를 고치라고 원하시는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는데 그게 병원에 오시는 분을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곤란하니까. 네. 근데 물론 이제 약을 먹지 말고 그다음에 식습관과 이제 여러 가지 생활 교정 곧 해봅시다고 하지만
이제 소화기내과까지 찾아왔을 때는 이제 막 여러 가지 해보고 나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약을 드립니다. 약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약을 먹어서 좋아지면 그러고 나서 이제 가능하면 약을 끊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수업이 그렇게 때요. 예. 그렇게 어떤 화용수를 넣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활명수 진짜 그게 사실은 70년대 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소화기내과에서 드릴 수 있는 약이 뭐 거의 없었거든요. 약이 없는 시절에 이제 그 활명수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활명수는 사실은 증명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예, 거의 없는 그래서 뭐 드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명수 먹어도 예. 너무 이제 자주 먹는 것은 문제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활명수 먹고 무슨 부작용 때문에 병원을 오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홍삼 먹고 이제 사실은 뭐 간독성이나 혹은 이제 위장장애 토한다거나 아니면 쓰리다거나 아니면 설사한다거나 간에 신장 독성 이렇게 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홍삼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일반 약품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은 처방해야 되는 약품 같은데 홍삼은 거의 건강 보조식품처럼 드시고 있는데 그것 좀 참고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한테 홍삼을 막 갖다 드리는데 홍삼 먹기는 예. 네. 그 속쓰림하고 소화불량 때문에 이제 식사량을 약간 줄이고 싶어서 말씀하셨는데 식사량을 줄여서 먹는 정도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적절한지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환자들이 먹을 때 이 정도의 느낌이 올 때는 적절하다고 하시고 그게 참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영양요법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문제가 사실 영양 부족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좀 양을 줄이자 아니면은 이거 빼자 이렇게 제한식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아주 조심스러운 건데 충분히 많이 먹고 있는데 불구하고 식습관이 나쁘다 이런 것은 이제 과식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저녁에 앉아서 이제 너무 과하게 먹는다거나 그런 걸 줄이자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먹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약간 위가 늘어났잖아요. 위가 늘어나면서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다가 조금 더 지나게 되면 그게 이제 불편감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시점이 있는데 개인마다 좀 다르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포만감을 느끼기 전 정도의 거침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먹고 나서 불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뭐 소화기 증상이 생기게 되면 그것도 곤란하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이제 학계에서 나오는 논문은 이제 소식을 했을 때 이제 건강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증명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아마 그래서 우리 최동순 교수님은 비타민을 많이 먹으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국민 건강 영양조사라고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 대상으로 다는 못하니까 10,000명을 추려서 정부에서 가서 이제 당신 1년간 얼마나 먹고 있습니까? 해서 쭉 조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총 칼로리 섭취량, 그 다음에 지방 섭취량, 그 다음에 소금 섭취량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영양 감소나 혹은 영양 부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거의 없다. 그렇게 보면 이제 가능하면 조금 줄여야 된다. 중년이 되면서 나이살이 찌는 거는 건강을 위해서는 한가 조심해야 된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밀가루 예.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요.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속이 배고프고 좀 지혜롭게 밀가루 음식을 섭취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밀가루하고 쌀이잖아요. 쌀인데 우리 민족은 쌀을 계속 먹었던 거고 쌀은 사실은 쌀 먹어서 이제 검사해 보면은 가스가 거의 안 생깁니다. 가스를 어떻게 검사하냐면은 물 먹고 나서 이제 한 시간이 지나면서 보기를 받아내면은 가스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장에 그거를 알게 되는데 실제로 80년대 스타일이긴 하지만 쌀을 먹었을 때는 거의 뭐 가스가 안 생깁니다. 밀가루 먹으면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경우인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하고 밀가루에 들어있는 글루텐이라는 성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글루텐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찔약병이라는 아주 이제 그런 병이 생기는 경우는 없지만 어쨌든 밀가루에 대한 불편감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이제 양과 빈도를 줄이면서 분이한테 적정한 양을 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맛있는 밀가루를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기 예. 온라인상에 네. 박상익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네. 하셨는데요. 온라인에서 저도 소화가 안 되는데 검진 가도 될까 이렇게 저한테 실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저한테 오는 건 금지는 아니고 사실은 진료를 받아보셔야 되는데 원하시면 일단 진료 받아보시면은 필요한 검사를 하겠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꼭 진료를